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민단 소국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제가 어제 이제 예고해드렸죠. 이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겠다라고 예고해드렸죠. 자,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요. 병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2명이 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17일 한인 남성 당시 74살의 안정웅 씨가 캘리포니아주 멀시드라는 구금 시설에서 숨졌습니다. 멀시드는 이제 캘리포니아 중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가주에 있는 곳입니다. UC 대학도 거기 있죠. UC 멀시드라고. 그의 유족은 안정웅 씨의 위험 신호가 계속 있었지만 시설이 그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딸이 이민 단속국과 그 시설의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원래 있었던 그 안정웅 씨는 구금된 이후에 급격하게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면회를 가서 알게 됐다. 근데 면회라는 것도 자주 간 게 아니라 허락이 자주 안 나오니까 어쩌다 이제 가잖아요. 어쩌다 간 그 면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아빠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다라는 생각을 잠깐 얘기해보고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방치해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의료진은 그가 심각한 어떤 스스로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고 의료진이 시설 관리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당시 안 씨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그의 변호인이 그를 독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그런 방으로 좀 옮겨달라고, 혼자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이 사람. 그러니 단체방으로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해 5월 11일 안 씨는 석방 요청을 했는데 석방 요청이 이제 최종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러자 완전히 치명적으로 낙심을 하면서 그 거부된 날짜로부터 엿새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민 단속국과 시설 운영사가 안 씨에게 적절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고위험자를 격리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이건 격리가 아니라 방치다라면서 불법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구분은 좀 필요하겠네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위험을 끼칠 것 같아서 하는 건 격리지만 이 74살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남에게 무슨 위험을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혼자 독방에 놔두는 건 격리가 아니죠. 남에게 위협을 끼치는 사람을 빼야 그게 격리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볼 땐 이건 격리가 아니라 방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 6월 이 소송은 양측의 합의로 끝났어요. 근데 소송이 항상 합의로 끝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됐어? 합의 결과 어떻게 됐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합의 결과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양측이 다 내가 만불 주고 너 만불 받고 이 내용이 서로 공개되지 않는 걸로 여기다 사인하자.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걸 비밀을 유출을 시키면은 만불이 아니라 10만 불 토해내야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서 합의 내용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작년에 합의는 됐습니다. 안 씨 외에도 그런데요. 이제 사망한 한국인이 2명이 더 있는데 이들의 사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일단 1954년생 남성 허 모 씨가 사망했는데요. 요분은 2005년도의 일입니다. 요건 뉴저지주 파세이 카운티 구금 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54년생 허 모 씨. 그리고 1948년생 여성 김모 씨는 2006년 9월에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요번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병사였어요. 췌장암으로 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체포돼서 구금시설에 입소했는지 또한 어떤 조치를 적절하게 받았는지 등등은 아예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이민 관련 그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체류 신분을 넘겼다든지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정도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4살의 그 안정웅 씨를 비롯해 나머지 2명 모두 비교적 고령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이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별도로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1954년생 허모 씨는 48살. 그러니까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8살에 수감된 뒤에 목숨을 끊은 것이고요. 1948년생인 한인 여성 김모 씨는 59살에 수감된 뒤에 병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학교, 소위 주립대학, 그 주립대학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싸움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관심 많은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뭐 직계 자식이든지 뭐 조카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라든지 이 주립대학과 관련해서는 해당이 될 겁니다. 딱 한 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그 뉴욕, 코네티컷 그리고 버몬트주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거론된 주는 3개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3개 주가 아닙니다. 거의 답니다. 연방법무부는 뉴욕주 등 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라고 어제 밝히면서 지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과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들을 위헌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공부해서 주립대학에 들어왔는데 자꾸 불체자 신분에게 학비 그 혜택을 주면 정작 받아야 될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차별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스탠리 우드워드 연방법무부 차관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뉴욕, 버몬트, 그리고 코네티컷 주 등은 이민자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더는 연방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세 지역은요, 지역 내 고교생이 일정 재학 기간이나 어떤 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 내에 거주하면서 그 주 내에 있는 주립대학에 가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체자인데도 그 주에 살면서 그 주립대학 가면 학비 혜택 받는 거예요. 뉴욕주의 경우에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후에 그 5년 이내에 주립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그 주 안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혜택을 줍니다. 또 이게 이제 뉴욕주 얘기고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적용받아서 이제 뉴욕 주립대에 입학하면 뉴욕 주립대 갖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뉴욕 대학 사립대 말고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불체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학비 내면 됩니다. 1년 학비 얼마냐? $7,000만 냅니다. 그 비싼 뉴욕에서 뉴욕 주립대는 그 뉴욕에 거주한다라는 거주민이라는 이유로 불체 신분인데도 한 1년에 $7,000만 내면 학교 가는 거예요. 이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야 하는 학비 최소 $17,000에서 $30,000 됩니다. 최소 17,000, 최대 3만. 그 정도의 액수와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을 시작한 이후부터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그 불법 이민자 주내 거주 학비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에다 했다가 저주에다 했다가 이번에 뭐 3개를 한꺼번에 했다가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제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소송 내용을 지금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정책은 그러니까 주립대학은 주정부 학교잖아요. 주정부의 정책은 우리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뉴욕 주립대학의 정책은 우리 뉴욕주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좀 헷갈릴 수 있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네티컷 주의 주 관계자는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면서 우리 주 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박탈하도록 강요할 권한은 연방정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지? 누구 말이 맞지? 네. 사실 이런 주립대학의 제도가 비단 뭐 지금 거론된 뉴욕주나 커네티컷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가 3곳이다라는 그 뉴스를 지금 제가 전해드린 거지 다른 주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관련 소송은요, 비슷한 소송은 지금 세 주 외에도 총 1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세 개 주정부 외에도 텍사스, 그 다음에 켄터키주, 오클라호마주, 네브라스카주,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등등도 다 연방정부에 의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주들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체자들에게 그런 학비 혜택을 주는 주다. 이런 거죠. 다 이제 별도로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 보수 지역인 텍사스 주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요즘은 조금 매우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네. 아무리 보수여도 부분별로 조금 다른가요? 네. 교육 관련해서는 좀 다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텍사스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1월에 연방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은 주립대학 시스템인 UC,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UC 계열은 물론입니다만은 캘스테이트 계열이라고 하는 CSU,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등등까지 모두 다 주정부의 관할에 있는 그런 학교는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다 일일이 소장에 다 명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법적 논리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방정부가 각 주립대학을 향해서 혜택 주지 마라, 줘라, 명령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법적인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방정부가 주립대학이나 주정부를 향해서 이 법을 당장 폐지하라라고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강제로 어떤 통제할 그런 권한은 사실상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요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법상 연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다에 가깝죠. 네. 미국은 이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과 주립대학의 운영 권한은 기본적으로 각 주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특히 교육 정책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도 주립대학에 대놓고 직접적인 철폐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법적 소송과 연방법 위반 등을 근거로 이제 압박을 하는 일종의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왜? 연방정부가 당장 그만둬라고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걸 연방정부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그만둬가 아니라 그 제도는 연방에서 봤을 때 불평등해, 차별법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단하라고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연방정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 법원이 어떻게 못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소송 근거는 주립대학이 타주 출신 미국 시민권자보다도 주 내에 있는 불법 체류 학생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준다라면 이는 시민을 차별하는 행위다라는 게 이제 논리입니다. 결국 이제 주립대학의 학비 제도 자체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차별 문제를 이제 거론한다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자, 이러한 소송 전에 제가 17건이 소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7건의 소송 가운데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사들의 판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이 주립대학의 관련 정책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문제를 연방정부가 주정부 그 교육 정책에 관여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주정부가 정말로 어떤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달라질 겁니다. 자, 아무리 지금 보수 우위 대법원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이거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 주립대학 같은 데 갈 때 아주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과연 약이냐 독이냐 라는 문제를 좀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주에 이어서 시카고 도시에도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모라토리엄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국 뉴스 보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는 걸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모라토리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 뉴스에서는. 뉴욕시도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건설 일시 중단. 뉴욕은 주정부 차원에서 그랬고요. 이번에는 시카고 시정부 차원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성명에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데이터 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시적인 건설 중단, 즉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성향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얘기하는 거 거의 100% 통과할 겁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또 에너지 비용의 상승, 또 주민들에 대한 전력 비용 부담,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건강 훼손 등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요. 주 전체 차원에서 1년간 AI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가 아시는 대로 소음이 어느 정도냐? 100데시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 헬리콥터에서 나는 소음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 동네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헬리콥터 하나가 24시간 24시간 미치죠. 잘못하면 난청 걸리고 이명 걸리고 심한 사람 구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음과 전기요금의 상승, 또 수자원의 고갈 등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결국 뉴욕 주지사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5개 정도의 주정부가 그런데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시카고시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 외에도 15개 정도의 주정부도 추가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지역이 또 나올 겁니다. 100% 또 나올 겁니다. 어디가 될지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AI 기술 발전은 당연히 해야 되죠. AI 기술 발전이 돼야 우리 인류 문명이 당연히 발전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일반 노트북 말고 전에 이제 PC, 컴퓨터, 책상에 놓는 컴퓨터 할 때 보면, 컴퓨터 화면 이만한 거 말고 책상 밑에 또 이만한 본체가 있잖아요. 그걸 연상해 보면 이 컴퓨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이 책상 밑에 있는 이만한 하드 드라이브 본체,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AI가 잘 구현이 되려면 이 AI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AI 데이터 센터. 그러나 이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전력과 수자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헬리콥터 수준의 그 소음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과연 이 AI 데이터 센터는 약일까, 독이 될까 하는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설 그 이슈는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보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놓고 이제 쿠바가 이제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 결국 우리한테 손 들 거야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쿠바의 지도자를 우리가 하나 세워야 될 텐데, 친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지라고 하면서 한 명 딱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마 이름은 여러분도 낯익을 겁니다. 과거 쿠바의 지도자였던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인 라울 로드리게스 카스트로가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라울 로드리게스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그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서 그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 들어섰잖아요. 델시 로드리게스라고 여자분. 그분이 상당히 이제 친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 유형의 인물을 쿠바에서 찾아서 앉히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쿠바의 차기 지도자 후보 중에 한 명 미국 그 정부에 지금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 라울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라는 것입니다. 올해 42살이에요. 이 로드리게스는 미국 측에서는 그런데 로드리게스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비교적 좀 오픈되어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렇다면 얘 앉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적인 그런 데에 좀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보고 판단한 거예요. 고가의 디자이너 의류를 입은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뭐 그렇습니다. 로드리게스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지금 뭐 42살이지만 뭐 20대 초반 막 이럴 때는 무슨 콘서트 같은 거를 자주 다니기도 하고 자기가 파티를 열어서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뭐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서 어울리기도 하고 또 보트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볼 때는 얘가 조금 부패한 인물이긴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맛을 아니까 우리하고 말이 좀 통할 거야. 물론 이제 부패한 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요런 애를 앉혀놓는 게 자기 개인적으로도 약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좋겠는데 라고 이제 딱 점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그가 정말로 실제 그 차기 쿠바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쿠바 국내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그래서 좀 부패, 방탕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 시각이 달라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미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 반면에 쿠바 내부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저울의 추가 더 기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는 그 쿠바 국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BMW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자주 비춰지고 그 국내에서 그래서 쿠바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서 굉장히 그 불쾌했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반발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를 삐뚤어지게 즐기고 있는 그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야, 제가 저렇게 삐뚤어지게 있으니까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약점 잡혔으니까 다루기 쉽겠다라는 미국의 판단을 얻어서 자기 지도자로 걔가 결국은 낙점이 될지 개가라네. 그 사람, 그 로드리게스가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낙점이 될지 아니면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낙마하게 될지. 왜냐면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면 또 미국도 명분이 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그 카드를 그냥 버릴지 이게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그 정도다. 그것만 좀 알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워싱턴주 시애틀로 가보겠습니다. 시애틀 인근의 한인 그 여성 전용 찜질방, 여성 스파라고도 하죠. 올리퍼스 스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웬만한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이 올리퍼스 스파 스토리 아실 거예요. 수술을 완전히 완료하지도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6년째 워싱턴 주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걸 연방 대법원으로 어쩌면 가게 됐습니다. 이 올리퍼스 스파와 거기에 업주 이선경 씨를 대리하는 그 변호인단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신청을 올렸습니다.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그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서 청원 제출 기한을 8월까지 연장해주면서 너희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해주길 원하면 8월 말까지 청원서를 올려 했거든요. 근데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우리가 심리할 수 있는 건가를 지금 이제 리뷰하는 거죠. 이 사건은 한국식 찜질방이라는 특수한 문화 공간.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한국식 찜질방이 의미하는 건 많아요. 뭐 때밀이 문화도 있고 또 한국식은 남탕도 그렇고 여탕도 그렇지만 그 일정 탕 안에는 다 나체로 옷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한국식이라는 표현 중에 일부분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특수한 공간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근데 그것도 완전히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외치고 또 반대로 그들을 그 완전히 수술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놀라게 되는 어떤 이 기존의 여성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돼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 우선시해야 되느냐를 판단해 주세요. 그 워싱턴 주에서는 이미 졌어요. 저 스파 측에서 졌어요.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받아야 된다.
라고 워싱턴 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주장해서 받았는데 여탕에 들어갔는데 덜렁덜렁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수술이 안 끝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안에 있던 여자분들이. 근데 워싱턴 주는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자기를 여자라고 느낀다면 받을 수밖에 없다. 여탕으로. 워싱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이제 이걸 연방대법원에서 해달라고 이제 올린 겁니다. 분쟁은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채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헤이븐 월비치라는 사람이 스파 이용을 나중에 거절당했다라면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6년 전에. 주 인권위원회는 어떤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주에는 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 있다라면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여탕이 안 받는 건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윌비치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스파 측은 그러나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의 여성은 허용해 왔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완벽하게 다 마친 그런 사람은 그 여탕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 수술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남성의 주요 부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우리는 차별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파 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나체로 여탕을 이용하는 기존의 여성 전용 공간의 고객들, 그들 여성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똑같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연방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그래, 이건 우리가 심리하는 게 맞아라고 받아들이고 대법원 차원에서 이제 심리를 시작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여부에 따라서 미 전국의 스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미 전국에 있는 소위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탕에 받아야 된다라고 땅땅땅 최종적으로 그렇게 파이널라이즈가 된다면, 아니 난 100%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여탕이 궁금해서 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탕에 들여보내주세요.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굉장히 주목되는 이 결과도 또 나오는 대로 또 진행되는 내용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그 외신의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외신인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이 샌프란시스코 소위 깐부 회동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또 네이버의 이혜진 이사회 의장 등이 동석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재벌들이 현 정권이라는 말 안 했어요. 한국 재벌들이 한국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협력을 요구받고 있고 그걸 억지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이 보도에서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하게 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었던 이재용 회장의 그 정권과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깜빵 갔다 오면서 정권과의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정말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결국 지금도 이렇게 재벌 회장들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는 건 그런 차원이다 라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은 미묘한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국 재벌들의 숙명이다. 이렇게까지 보도했습니다. 요렇게까지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좀 기분이 좀 언짢기도 해요. 한국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또 그 부분은 좀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한국 재벌들의 숙명이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약간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한편 일본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반발도 당연히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에게 번번이 선두자리를 뺏기고 기회를 뺏기고 있는 그런 일본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왜곡된 시선에서 바라본 악의적인 보도다라는 그런 반발도 한국 일각에서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버라이어티하게 다를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가감없이 다 보고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식품을 분석해 본 결과 제1순위가 뭐냐면 채소류가 꼽혔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게 67%로 1위를 꼽혔어요. 상추, 부추, 깻잎, 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거나 또는 세척한 후에 그냥 상온에 오래 방치된 그런 경우에 오염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식중독 원인의 46%가 세균에 오염된 채소와 과일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기까지만 듣고 난 다음에 아니 누가 채소를 안 씻고 사과, 복숭아 이런 거 과일을 누가 안 씻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잘 씻으시겠죠. 드시기 전에. 내가 먹을 건데 내가 왜 열심히 안 씻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가서 무슨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상추 나오고 깻잎 나오고 하잖아요. 과연 잘 씻었을까? 저는 항상 I doubt it. 의심 이야기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 좀 확신을 하진 않습니다. 네. 일부 식당에서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소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암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고 먹는 습관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양내과 전문의 나지브 할락 박사는 씻지 않은 농산물이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면역력이 좀 약해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항암 치료 중인 환자 또는 항암 치료 후에 이제 조절이 필요하고 이제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 또는 일부 그 혈액암 환자 같은 특히 이제 혈액 관련된 그런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는 당연히 제대로 잘 씻어서 뭐 먹겠습니다만은 혹 밖에서 식사하실 때 채소가 잘 씻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 뭐 그렇다고 모든 식당을 다 의심하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는 식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10개 중에 하나든 10 식당 중에 뭐 3개든 그런 식당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평소에 잘 씻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바빠서 제대로 못 씻고 그냥 대충 씻고 나왔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경우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온도가 그래도 조금 내려갔죠. 네, 지난주에 비해서 한 3, 4도 정도 내려갔는데요. 3, 4도 정도만 내려가도 우리는 생각이 벌써 달라져요. 야, 이 정도만 돼도 좀 살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요. 뭐 80도, 90도 막 그러면 무슨 큰일 난 듯이 막 호들갑이었잖아요. 어느덧 그런데 이제 이 정도는 좀 적응된 것 같습니다. 막 텍사스나 내륙 지역에서 막 105도, 107도 이러다가 98도 이러면 좀 살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반 전만 해도 그때 79도, 뭐 81도 한때가 98도 그러면 너무 더워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98, 99는 이제 그쪽 지역의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덥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한 95도라 그러면 시원하다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적응력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30만 년을 이어져 내려온 것도 그 중간중간에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등등등 같은 인간 종류를 모두 물리치고 유일한 인류로 남은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무서운 적응력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잘 견뎌내셨고요. 더위가 조금 더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번 주말 다들 좀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 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 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 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